안녕하십니까.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오늘은 분단 트라우마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분단 트라우마 중에서 핵심인 색깔공포증이 어떻게 우리 심리, 사람들의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고 능력 저하였죠. 그래서 오늘은 사고 능력 저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색깔공포증은 사람들의 심리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 즉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이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실 사고 능력의 저하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고 능력 저하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색깔공포증이 사고를 마비시킨다는 거죠. 사고를 마비시킨다. 자, 이런 걸 일단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 어렸을 때 개에게 물려서 개 공포증이 생긴 사람이 나중에 커서 신체가 건장한 어른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길을 가는데 조그만 강아지가 나타나요. 그럼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그 강아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사실 그 강아지가 이 사람을 무서워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개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그 강아지가 나타나면 꼼짝을 못합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근데 왜 이런 문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것은 바로 색깔공포증이 사고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색깔공포증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공포증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감정의 강도가 너무 강력하면 사고가 잘 안 되거든요. 아마 그건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너무 흥분을 해서 너무 기쁠 때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막 이러면 그때도 생각을 잘 못합니다. 사람들이. 또 너무 우울하고 이래도 생각이 잘 안 되고 당황해도 생각이 안 되죠. 그런 건 자주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렇게 감정의 강도가 셀 경우에는 보통 사고가 잘 안 되는데요. 원활하게 되지 않는데 그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서 공포가 사고를 마비시키는 위력이 제일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포만큼 사고 능력을 강력하게 마비시키는 감정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고 능력이 마비되면 그 자체로 사고만 좀 안 되면 좋은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사고 능력이 마비되면 대응 능력을 상실하게 되죠, 사람이. 대응을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앉아서 위기를 그냥 당하든가 아니면은 불리한 일을 당할 수 있죠. 그 공포 영화, 재난 영화 이런 것들을 보시면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걸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그런 사람이 꼭 나와요. 예를 들면 공포 영화에서 살인마가 막 쫓아오면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각자 흩어져서 뿔뿔이 도망치다가 한 명씩 다 죽는다든가 또는 자기를 죽이러 다가오는데 저항을 못하고 얼어붙어가지고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다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셨죠? 또 재난영화나 공포영화에서 보면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흥분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소용없어. 우린 다 죽을 거야. 뭐 이렇게 막 난동 비슷하게 해서 사람들 분위기 흐리는 그 당시에 이제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또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학력이 짧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적 능력이나 학력 등과 완전히 무관합니다. 그건 공포죠. 겁에 질려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그 공포영화나 재난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겁에 질렸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겁에 질렸기 때문에 사고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 결과 대응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 당해서는 안 되는 어떤 나쁜 놈, 악당한테 당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즉, 그 악당이 사실은 나보다 약한데
그 악당한테 꼼짝 못해서 그 악당한테 당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영화도 하나 있어요.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머리 빡빡 깎은 그 체격 좋은 드웨인 존슨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는 코미디 영화인데 얘가 이제 고등학교 때만 해도 엄청 뚱뚱하고 못생기고 막 그래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자기를 완전히 심하게 이제 사람들 앞에 창피를 주면서 왕따를 시켰던 주범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CIA에 들어갑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그래서 술집에서 9명 정도를 그냥 맨손으로 딱 때려 눕힐 정도로 엄청나게 건장하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자 이 고등학교 시절에 얘를 아는 고등학교 동창생 하나가 얘를 데리고 너를 괴롭혔던 놈한테 복수하러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거기를 이제 데려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 드웨인 존슨을 괴롭혔던 주범은 어떤 회사의 그냥 어떤 간부 정도 되는 겁니다. 관리자 정도. 그래서 넥타이 메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실 게임도 안 되죠. 드웨인 존슨이 이렇게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인간이 그런 사람인데 드웨인 존슨이 놀랍게도 9명을 술집에서 때려 눕힌 사람인데 그 친구를 만나러 가면서부터 떨어요. 자, 이 영화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공포증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한 번 공포증에 걸리면 그 사람한테 꼼짝 못하고 당하면서 끌려다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작용했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실 국민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건 국민들이에요.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게 이제 국민들이 주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국민들은 무서워할 대상이 없는데 우리 한국의 과거의 역사를 보면 국민들이 독재 권력에 쩔쩔매면서 끌려다녔던 그런 역사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색깔 공포증 때문이죠. 국민들이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무서워하게 된 이유는 독재 권력이 국민들을 향해서 색깔 공격을 퍼부었고 국민들이 색깔 공포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죠. 속수무책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1960년에 4.19 혁명을 성공시켰죠.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막 이런 열망이 끌어올랐는데 그때 군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때 박정희 군사정권이 뭘 내걸었냐. 방공을 내걸었죠. 빨갱이를 소탕한다고.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빨갱이 소탕 작전에 들어가면서 색깔 공격을 퍼붓자 사람들이 거기서 완전히 밀려서 후퇴하게 되고 결국 장기간에 걸친 군사 독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이 우리 한국 역사에 계속 반복적으로 되풀이되었다는 것이죠. 왜? 국민들이 색깔 공포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순간마다 독재 권력이나 이런 사람들은 색깔 공격을 퍼부었고 국민들한테. 그럴 때마다 국민들은 좌절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역사도 역시 즉 마녀 사냥을 통해서 국민들을 짓밟아온 국민들의 의지를 꺾어온 이러한 역사 역시 사고능력 마비, 색깔 공포증이 유발하는 사고능력 마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종북몰이가 한창일 때 이때만 사고능력이 저하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일상적으로도 사고능력이 저하됩니다. 뭐 때문에? 색깔 공포증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의 경우에는 그 색깔 공포증이 약간 완화된 그러니까 국민들이 색깔 공격이 시작되어도 겁을 좀 덜 먹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시절에는 이게 더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즉 평상시에 사고 능력 저하가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왜 평상시에도 색깔 공포증이 사고 능력을 저하시킬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검열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단어는 검열해서 그거를 입 밖으로 내뱉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검열을 통해서 표현하지 않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걸 꼽으라면 동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고 또 인민이라는 단어도 있죠. 또 심지어는 조선이란 말도 잘 안 써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검열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얘기할 때는 잘 쓰는데 요즘에는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정도나 좀 자유롭게 쓴다고 할까요? 자, 어쨌든 이러한 단어들 동무, 인민, 조선 이런 말들은 한국인들이 과거부터 굉장히 많이 자주 사용해왔던 평범한 단어들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거의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동무란 말을 쓰는 사람은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야, 너랑 나랑 동무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는 걸 아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동무란 말을 모르는 건 아니죠.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동무란 말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있냐면 동무라는 이 단어를 다른 단어와는 붙여서 써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어깨동무죠. 자, 어깨동무 해볼까? 이런 얘기를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죠. 근데 그때 막 소스라치게 놀란 사람이 있어요? 동무란 말 들었다고? 아무도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어깨동무란 말도 쓰고 또 동무를 붙여서 따른 거랑 야, 나하고 말동무 좀 해줘. 이래도 이제 이건 무난하게 쓰는 말들이죠. 길동무 좀 해줘. 또는 뭐 동무생각 좀 불러봐. 이런 거, 가곡.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전혀 감정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놀래거나 이러지 않아요. 붙여서는 잘 써요. 그러나 절대로 단독으로 쓰지 않죠. 1910년, 20년대를 그렸던 드라마인가요? 미스터 선샤인 같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런 드라마를 보면 동무란 말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 동무끼리 뭐 우리 너랑 나랑 동무인데 동무란 말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볼 때는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놀라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썼다는 걸 아니까. 근데 만약에 200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서 동무란 말이 튀어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깜짝 놀랄 겁니다, 사람들이. 화들짝 놀랄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동무라는 말이 어떤 맥락에서 쓰이고 있느냐를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다가 거기에 따라 감정 반응 또는 태도 이런 걸 달리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통제합니다. 자기검열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단어만 검열하는 것이 아니죠. 생각도 검열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그 북에 북한에 여러 차례 방문해서 한국 그 언론에 방북기, 북에 가서 보고 들은 거 이런 걸 연재하신 분들이 재미교포가 있어요. 이제 그분이 워낙 북에 자주 갔다 왔다 했으니까 한국에 와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다니면서 통일 콘서트.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북쪽 대동강 맥주가 맛있더라. 또 그 북쪽 사람들이 요즘에 스마트폰을 많이 쓰더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종북 발언을 했다. 북을 뭐 이상사회라고 칭찬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회의에서 종북 콘서트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종북 콘서트다. 이건 이제 거기서 끝난 거죠. 그래서 그분은 한 이제 극우 성향의 젊은이한테 테러도 당합니다. 화학약품 테러도 당하고 국정원에 조사를 받아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서 추방당했습니다. 한국에 못 들어왔어요. 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좀 풀려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자, 이렇다면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입에 꺼낼 수 있을까요?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 또는 북쪽 사람들도 스마트폰 많이 쓰더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조금이라도 북의 우호적인 얘기는 꺼내기가 힘든 거죠. 그런 생각을 설사 머릿속으로 하고 있더라도 그거를 말로 꺼낸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죠. 한국 사람들은 계속 통제를 해요. 계속 통제를 합니다. 자기 얼마나 통제를 잘하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8년에 4.27 남북 정상회담 또 연속적으로 3번에 걸친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식당에 갔을 때
제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칭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몇 번, 두 번이나. 뭐 사람들이 막,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냥 식당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막 떠드는 거예요. 아, 이번에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똑똑하더라. 스위스 유학 갔다 왔다 그러더니 그래서 그렇게 마인드가 열렸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인물도 좋다는 사람도 칭찬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 이게 뭐냐? 이 분위기는 뭐지? 그때는 남부가 북이 정말로 급격하게 화해가 될 것 같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식당에서 그런 정도 얘기하는 거를. 그런데 남북 간의 관계가 냉각되자 식당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싹 사라졌습니다. 싹 사라졌어요. 이게 자기검열이죠. 뭐 제가 이거와 관련된 얘기는 뭐 너무나 많은 예가 있지만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자기검열을 철저하게 하는구나, 잘하는구나 하는 점은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기검열을 한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자기를 검열한다는 것은 심리학적 측면에서 볼 때 사고를 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억제와 억압의 차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억제는 의식하고 있는 것, 자각하고 있는 겁니다. 억압은 의식하지 못하고 자각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억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동무라는 말을 내가 지금 안 쓰려고 머릿속에서 막 누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 건 억제예요. 근데 내가 그냥 자동으로 그냥 동무란 말을 안 써요. 입에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건 억압이에요. 모든 억압은 다 일단 억제에서 시작되죠. 처음부터 무의식적으로 누르는 경우는 없죠. 억제가 오래 진행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심리학에서 얘기하면 뭐 자동화된다 그러는데 이 자동화 처리가 되면서 억압 단계로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건 이제 억제와 억압 중에서는 억압이 더 나쁘죠. 당연히. 왜냐하면 억제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풀 수가 있거든요. 누르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안 누를 거야 하면 풀 수가 있어요. 억압은 자기가 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못 풀어요. 그래서 더 위험하죠. 그래서 프로이트도 억압은 정신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자기검열이라는 것이 바로 사고의 억제와 억압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사고를 억제하거나 억압하면 그것이 사고 능력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미치지 않을까요?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사고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또 쉽게 얘기하면 사고를 방해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뭐 많이 금지된 것도 아니고 몇 가지 단어, 그리고 몇 가지 생각, 이런 것만 몇 가지가 아니긴 한데 하여튼 그런 정도 금지됐는데 그게 그렇게 뭐 큰 문제를 일으키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어적 사고를 하잖아요. 언어적 사고를 한단 말이죠. 이런 사람에게 특정 단어를 금지시킨다 하나, 그러면 그것만 금지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과 인접한 것들도 따라서 금지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포가 크면 클수록 그 범위가 커져요. 언어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가 금지되면 그것만 금지되지 않아요. 연쇄고리를 따라서 금지가 확산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몇 개를 내가 억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청년이란 단어가 열정을 떠올리게 할 수 있죠. 열정. 근데 열정하면 뜨거움이 떠오를 수 있고 연상될 수 있고 또 뜨거움 하면 붉은색이 연상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순간 뜨거워. 붉은색이 연상되는 순간 빨갱이가 느껴지잖아요. 색깔. 그러면 붉은색만이 아니라 뜨거움, 열정, 청년까지도 억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나, 둘, 단어를 하나, 둘 금지시키면 그것에 끝나지 않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금지되기 시작한다는 건데 이렇게 금지가 있으면 사고력은 떨어집니다. 왜냐? 그 단어 혹은 생각을 억제하는데 사람이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까요? 사고 억제가 사고력을 저하시킨다. 사고 과정을 교란시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 가지 들 수 있는 게 실험 참가자들한테
백곰을 생각하지 말란 지시를 해요. 또 다른 집단은 그런 지시가 없죠. 그래서 두 집단을 비교하면 어느 쪽 사람들이 백곰을 더 많이 생각했을까요? 놀랍게도 백곰을 생각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백곰 생각을. 이것을 사고 억제의 반동 효과라 그래요. 자, 이걸 생각하지 마라고 하니까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더 많이 생각하게 되니까 더 많이 눌러야 되잖아요, 억제를. 그러면 사고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사고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죠. 그러면서 사고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뭐 집에 방이 4개가 있는데 부모님이 하나 방은 문 잠가놓고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 부모님이 외출하시면 어느 방에 제일 들어가고 싶겠어요, 애들이? 그 잠겨진 방 제일 들어가고 싶거든요. 이제 비유하자면 사고 억제 반동 효과가 그런 거예요. 생각하지 마라. 그럴수록 사실은 더 생각하게 되는 건데 그럴수록 억제가 더 심해지죠. 억제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심리적 에너지가 집중되다 보면 사고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쉬운 하나의 사례를 한번 더 들어보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1분간 자유롭게 통일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그런데 벌칙이 있어요. 만약에 민족이란 단어를 사용한다면 한 번 사용할 때마다 1,000만 원씩 벌금을 받겠습니다. 자, 이걸 실제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제가 자 1분간 자유롭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자유롭게 입에서 얘기가 술술 나오겠습니까? 생각이 잘 되겠어요? 딱 굳어버립니다. 왜냐? 민족이란 단어, 실제 상황일 때는 그렇죠. 민족이란 단어를 잘못해서 실수로 얘기하면 1,000만 원이 날아가는데 그거 금지하려면 머릿속에서부터 눌러야 되거든요. 사고를 억제해야 되거든요. 사고를 억제하려고 그러니까 딱 머리가 굳잖아요. 지금 이 간단한 실험을 해봐도 아, 사고력이 저하되는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죠. 자, 근데 그렇게 사고가 지금 당장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민족이란 단어 하나만 금지하려고 해도 머리가 굳어지는 게 느껴지는데 불편한 게 느껴지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자기검열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불편함, 불쾌감 등을 잘 자각하지 못하냐. 그렇게 머리가 막 안 돌아가는 느낌이 왜 없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억제가 아니라 억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제는 불편해요. 민족이라는 단어를 지금 내가 누르려고 하면 머리가 딱 굳는 게 느껴져요. 그러나 민족이라는 단어를 한 20년간 눌렀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별로 애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누릅니다. 자동으로 누르기 때문에 불편감이나 불쾌감 같은 것을 그다지 크게 경험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억압도 누르긴 누르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도 심리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사고 과정을 교란시킵니다. 사고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사실 지금 많은 자기검열, 사고 억제로 인해서 사고가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는 거죠, 원활하게. 그래서 그걸 불편하게 잘 못 느끼는 것은 자각하지 못해서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번도 억제나 억압이 풀려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 개성공단에서 근무하셨던 분들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몇 분한테서.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요약하자면 이런 얘기죠. 북쪽에서 개성공단 들어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경계심이 있는데 시간이 막 6개월 막 이렇게 지나니까 마음의 탄계가 다 풀린다 그러죠. 이 억압 억제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을 때는 사실 북쪽 개성공단에서 근무할 때는 하고 싶은 말 막 나온 대로 해도 되잖아요. 야, 북쪽 근로자들 보니까 참 인성도 좋고 착하네. 이런 얘기해도 문제될 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억제 억압이 다 풀려버린 거죠. 근데 이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남쪽에 내려오게 된단 말이죠. 계속 거기 사는 건 아니니까. 근데 남쪽에 내려와서 그 억제 억압이 풀린 상태니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북에서 했던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반발이 들어오죠. 야, 너 개성공단 근무하더니 빨갱이 돼서 내려왔구나. 아니면 뭐 화내는 사람도 있었대요. 이분들이 이걸 겪고 나서 그다음부터 어떤 걸 체험했냐 하면
남쪽에서 차를 타고 개성공단 들어가는 경계선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넘어갈 때 머리가 이렇게 개는 느낌이죠. 시원하게. 그래서 머리가 회전이 되고 막 개는 느낌. 그리고 북에서 있다가 퇴근할 때, 그 경계선을 넘을 때 머리가 꽉 잠겨드는 불편감을 경험했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국인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사고 억제 억압을 풀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걸 경험하신 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걸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게 얼마나 사고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또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지 이걸 자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분단 트라우마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뭐 색깔공포증을 연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편감을 더 많이 느껴요. 일반인들보다. 내가 검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 말할 때 여기서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내가 혹시라도 실수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또는 뭐 책을 쓸 때 이런 얘기를 쓰면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걸 끊임없이 검열한다는 사실을 내가 자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그다지 심각한 불편감이나 불쾌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억제 억압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걸 잘 자각하지 못해서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들의 사고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은 평상시에 사고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은 당연히 색깔공포증이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걸 의미하죠. 한국인들의 사고력이 원래부터 나빴다면 뭐 말이 되겠는데 원래는 좋거든요. 어느 정도로 좋냐 하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야, 또 저 국뽕이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한국인들 중에서 초등학생들 있죠? 초등학교 아이들. 사고력의 핵심은, 창의력의 핵심은 사고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의력 검사를 하면요. 거의 해마다 세계 1등이에요.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만 해도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다.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간다. 라는 거죠. 그런데 성인이 되면 창의력 수준이 어떻게 될까요? 사고력이나. 하위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세계 하위 수준. 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어렸을 때는 세계 1위인데 왜 나이 들면 체계적으로 사고력과 창의력이 떨어질까요? 저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검열이라고 생각해요. 사고 억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어른들 앞에서 저 나중에 크면 평양가 살고 싶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냥 어른들은 아주 귀엽다 그래요. 아유 귀여운 놈, 상상력도 풍부하구나. 넌 커서 큰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반응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이가 좀 있는 어른이 나 나중에 평양가 살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 종북이냐? 이렇게 반응하겠죠. 자, 제가 얘기하는 의미를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자기검열할 필요가 없죠. 자기검열이 뭔지도 몰라요. 따라서 사고가 방해받을 게 없습니다. 세계 1위가 되는 이유가 거기서 있죠.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정도만 되면 아이들이 벌써 정확하게 자기검열을 시작해요. 하고 있어요. 학교 생활하면서 배운 거예요. 친구들과의 대화, 선생님과의 대화, 뭐 교육 과정을 통해서 계속 검열을 하도록 배우죠. 그게 나이를 먹을수록 더 커집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나이 먹으면. 그러니까 검열하는 게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억제하는 게. 따라서 사고력은 체계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이 큰 넓은 방이 사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 반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이를 먹으면. 저는 한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사실은 머리도 좋은데 똑같은 얘기군요. 네,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데 세계적인 석학이 안 나와요. 노벨상 수상자도 안 나옵니다. 희한하게.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검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사고를 하지 못하는 거. 한국에서는 제 아무리 난다긴다한 학자도 색깔공포증에서 자유로운 경우가 별로 없어요. 계속 사고의 제약을 받아요. 그러니 학문 발전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과학 발전은 또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학자들이 공부하면서 이걸 주장하면 빨갱이로 몰릴까 이런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토론도 다 하고. 그러니까 학문이 잘 발전하는 건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사고 능력의 저하,
라는 것이 심각한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사고 능력을 저하시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이제 심각한 문제는요. 색깔공포증이 정상적 사고 과정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자, 정상적 사고 과정에는 필수적으로 판단이 포함돼요. 판단.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사고를 하잖아요. 사고를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판단을 한다는 거죠. 판단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데요. 하나는 진위 판단, 또 하나는 가치 판단입니다. 진위 판단은 참과 거짓에 대한 판단이에요. 예를 들면 워싱턴은 미국의 수도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참이다라고 판단하죠. 이런 게 진위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가치 판단은 뭐냐 하면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뭐 지구가 온난화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탄소가 지구를 파괴한 주범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탄소 배출이 나한테 불리하겠구나 또는 이롭겠구나 이런 이해관계를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가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한테 이롭다고 판단하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거죠. 해롭다고 판단하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얘기를 들으면 또는 어떤 얘기를 할 때 항상 진위 판단과 가치 판단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진행되는 거죠, 사고가. 그러니까 사고 과정에 꼭 이 판단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살고 있다고 쳐요, 이 건물에. 근데 이제 이 건물 주변에 지하철역이 없거든요. 어느 날 누군가가 그래요. 요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생긴다더라. 10m 앞에. 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진위 판단을 해야죠. 진짜일까? 저 얘기가? 요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생긴다는 말이 사실일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신문 기사를 검색해 볼 수도 있고 관공서에 전화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맞아. 요 바로 앞에 10m 앞에 지하철역이 뚫리기로 돼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사실 확인돼서 진위가 확인된 거죠. 진위 판단 끝났죠. 그럼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제가 무슨 판단을 하겠습니까? 가치 판단합니다. 제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10m 전방에 지하철역이 뚫리면 저한테 이롭죠. 따라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죠. 자, 이렇게 판단되면 그 지하철역이 10m 앞에 뚫린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또 그것에 대해 그 정책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혹시 벌어진다면 저는 찬성하죠. 이런 식으로 사람은 하루 종일 판단을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기 오늘 이거 강의를 하러 오게 된 것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강의하기로 했는데 이게 머리에 떠올랐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하루 일정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만약에 진위 판단이 안 되면 확인부터 해야죠. 문자를 보내든 전화를 해서 오늘 강의하기로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진위 판단은 끝났죠? 그러면 이제 일로 와야죠. 자,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계속 우리는 사고 과정에서 판단을 하는데요. 정상적인 사고라는 것은 진위 판단과 가치 판단이 중간중간에 잘 포함되어 있는 사고를 정상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색깔공포증이 어떤 문제를 유발하냐 하면 사고 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판단을 교란시킵니다.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요. 불가능하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정상적인 사고란 것은 바로 이런 사고죠. 판단, 아까 얘기했듯이 진위 판단과 가치 판단을 해요. 진위 판단을 해서 이게 참이다. 게다가 참이고 나한테 이익이다. 그러면 어떤 거에 대해서 수용을 하기도 하고 찬성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진위 판단을 했더니 거짓말이에요. 게다가 그것은 또 나한테 손해를 끼쳐요. 그럼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서 어떤 기본소득 같은 주장이 나왔다. 그러면 기본소득은 국민들의 복지 수준을 올리고 정신건강을 이롭게 한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걸 먼저 무슨 판단부터 해야 돼요? 진위 판단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참이야 보니까 기본소득이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도 이익이 된다는 게 느껴지겠죠.
그러면 이익이다. 그러면 난 기본소득 찬성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얘기를 쭉 따져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거짓. 게다가 나는 기본소득 혜택이 아니라 세금을 더 내. 그러면 손해. 이러면 이제 반대.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수용하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는 반드시 판단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반드시 판단의 기초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매우 비정상적인 사고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판단 이전에 먼저 하는 판단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요. 최근에 유행하는 말을 따서 종북 판단을 먼저 합니다. 종북 판단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빨갱이로 몰릴 위험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찬성하면 빨갱이로 몰릴 위험이 있냐 없냐, 또 무슨 말을 꺼내면 그게 종북몰이를 당할 위험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북 판단을 했더니 예스가 나왔습니다. 이건 종북몰이 당할 위험이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사고 자체가 중지됩니다. 판단은 물론이고 사고가 스톱돼요. 더 이상 사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종북 판단을 했더니 이건 안전해. 종북몰이 당할 위험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고가 진행됩니다. 자, 이거는 매우 비정상적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위 판단과 가치 판단을 통해서 사고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종북 판단을 통해서 사고를 해야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면 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진위 판단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종북 판단에 걸려버리면? 진위 판단 자체가 시작이 안 돼요.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할 수 없게 돼요. 진리냐 허위냐를. 자, 이런 식의 독특하다고 할 수 없겠죠. 아주 비정상적인 사고. 이런 사고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런 이상한 사고를 한다는 거죠. 아마 다들 이거는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을 꺼낼 때 이거 이 얘기를 하면 이거 혹시 종북몰이 당하는 거 아니야? 또 사회주의라고 공격당하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와 걱정 해보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찬성할 때 이거 찬성하면 빨갱이로 몰리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그게 다 바로 종북 판단이죠. 종북 판단을 앞세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종북 판단을 앞세우는 비정상적 사고를 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초래하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 진리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죠. 예를 들면 특정 주제를 연구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심리학자니까 저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들면 예전에 제가 심리학자가 된 뒤에 대학교 시절 은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한국인의 심리를 제대로 연구하려면 반드시 분단 문제를 다뤄야 된다. 맞는 말씀이죠. 100번, 1000번 지당한 말씀이신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분단 문제를 연구한 심리학자가 한 명도 없다. 아주 이제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잘못된 말씀이십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은 있는 건데. 근데 저를 빼고 얘기하셨겠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교수님처럼 마음도 좀 안 됐지만,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심리학자들 중에서 분단이 한국인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머리가 나쁜 심리학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분단 문제를 연구를 안 할까요? 위험하거든요. 그걸 연구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정권의 입맛에 안 맞는다라든가 극우 보수 세력에게 마음에 안 든다라든가 그러면 종북 심리학자니 좌파 심리학자니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도 그래서 그런 비난을 꽤 받아요. 저 심리학자는 좌파야, 종북이야, 이런.
자, 그거 무서우면 안 해야죠. 그러면 심리학의 연구 대상 중에서 분단을 빼버려요. 그러면 한국인의 심리를 제대로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규명할 수 없죠. 이거는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심리학적 차원에서.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사회주의 되게 싫어합니다. 사회주의를. 아마 세계에서 사회주의를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한국이. 그런데 놀랍게도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제일 무지한 나라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사회주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배우는 적도 없죠. 사회주의 이론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도 당연히 안 가르쳐 줍니다. 대학 가도 안 가르쳐 줘요. 사회에 나오면 더 알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제대로 한 번이라도 사회주의 이론에 대해서 연구해 본 경험이 또 접해 본 경험이 한국인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냥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사회주의에 대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사회주의를 정말 싫어합니다. 이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모르면 태도가 없어야 되거든요.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말아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데 싫어해요. 사회주의가 뭔지 모르지만 싫어. 그러면 이거는 비정상적인 혐오나 증오 아닐까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옆집에 어떤 아저씨가 새로 이사 왔는데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너무 싫어하고 죽이고 싶어요. 그럼 그 아저씨가 이상한 건가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제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왜 이런 식의 태도를 갖냐 하면 진리에 접근을 못해서 그래요. 차라리 진리에 접근을 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뭐 사회주의도 공부할 수 있고 북쪽 방송도 마음껏 볼 수 있고 그러면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죠. 아, 나는 사회주의 싫어. 아, 나는 북쪽 싫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또는 좋아 판단 내릴 수 있겠죠. 그것에 기초해서 신념을 가지면 이런 불일치는 나타나지 않아요. 모르는데 싫어하고 모르는데 좋아하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가 또는 감정 반응이 그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진리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할 정도로 자본주의에 대해서 맹목적 숭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구촌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요, 때때로 좌파 정권도 집권을 시켜주고, 또 그다음에 뭐 사회주의 이론도 어떤 때는 뭐 이렇게 공부도 하고 젊은 층은 그걸 지지하기도 하고 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좌파 우파가 번갈아 집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국에는 좌파라는 것이 아예 없죠. 뭐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인이야말로 세계적으로 제일 그러한 어떤 진보적 이데올로기라든가 좌파 이데올로기에 접근을 못하는 또는 안 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 진리에 접근을 안 하냐? 틀려서 안 하는 거냐? 틀린지 안 틀린지도 몰라요. 접근을 아예 안 하니까. 그냥 종북 판단에 기초해서 접근하면 안 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진실이잖아요. 사실. 근데 진실과 사실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안전한 거짓된 허위, 그러니까 안전한 허위 이런 걸 알고 싶어 한다는 게 문제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진리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든다. 아까 석학이 나오지 못하는 문제도 이것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결과 자살골을 넣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꺼려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양대 노총을 합쳐서 10% 좀 넘습니다, 지금. 근데 북유럽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노조 조직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겠습니까? 70%, 80%. 아이슬란드는 94%라는 얘기가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여튼 70%가 넘어요, 보통. 7, 80%.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북유럽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노동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다수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고 한국 노동자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고 꺼리는 것이다 라는 말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한국 노동자들을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노동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 알고 있고 노동자가 뭐 CEO나 관리자에게 머리 조아리면서
비굴하게 사는 것보다 힘을 합쳐 노조 만들어서 노동조합 만들어 힘을 합쳐서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왜 노동조합에 가입을 안 합니까? 가입하면 일단 잘려서 밥 먹고 살기 힘들다. 이게 첫 번째고 한국 사회에서는 생존 불안. 두 번째가 바로 제가 볼 때 색깔공포증이에요.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한국 사회는 빨갱이로 모는 사회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서 나 민주노총 조합원 그 간부입니다 그러면 커피 한 잔 더 주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 얘기를 왜 하지? 나를 어떻게 하려고? 막 꺼리는 사회운동 또는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한 합법적인 운동을 하는 것 자체를 배타시하고 경원시하는 것이 한국 사회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그 정도는 알죠. 노동조합 가입해서 노조 활동을 하면 빨갱이로 몰릴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쯤이야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접근 자체를 안 하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색깔공포증이 사라진다면 노조 조직률이 북유럽 이상으로 급증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국 정치가 확 바뀌겠죠. 왜냐하면 7, 80%의 조직위를 가진 노동조합의 요구를 정치권이 외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국은 그런 정치, 즉 북유럽처럼 노조 조직률 7, 80%에 기반하고 있는 노조, 전국적인 노동 조직, 그리고 그것에 기반하고 있는 정당에 기초한 정치, 이건 한국에서 꿈도 못 꿔요. 왜? 노조에 안 들어가거든요. 무서워서.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노동자들한테는 자살골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노조에 많이 가입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가입을 안 한다. 자살골이죠. 자살골 넣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색깔 공포증, 비정상적 사고라는 것이죠. 또 우리 한국 사회는 무상교육, 무상의료라는 말도 못 꺼내요. 이런 말을 꺼냈던 건 8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 정도나 그때 꺼냈을까? 이 얘기 자체를 못 꺼내요. 그 이후에는.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는 순간 빨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예전에 서울시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인가요? 그거를 추진하려고 그랬을 때, 그 당시에 극우 보수 세력, 무슨 당인지 이름을 하도 바꿔서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당에서 뭐라고 공격했냐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공격했어요. 정확하게. 무상급식을 추진해 사회주의다. 쟤네들은. 빨갱이다. 사회주의 정책이다. 그래서 그때 국민투표까지 한 거 아니에요. 격렬하게 하도 충돌을 하니까. 자, 이런 거라는 거죠. 그 당시에 딴 것도 아니고 그냥 중학교 무상급식 정도를 추진하는데 그것도 색깔 공격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런 걸 누가 주장할 수 있겠어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등록금 엄청 비싼 거 알고 있지만 무상등록금, 무상교육 주장 못해요. 그러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뭘 주장해요? 끼케야 반값 등록금 정도 주장하는 거죠. 또 뭐 몸이 아파서 뭐 힘든 사람들도 무상이라면 제일 좋잖아요. 화끈하게. 근데 그 얘기는 못 꺼내요. 그렇게 하면 빨갱이라고 그럴까 봐. 그래서 그냥 보험료 인하라든가 뭐 이런 부차적인 거에 자꾸 이제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한국 사회는 예를 들면 정말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은 무상 교육이나 무상 의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러나 그런 얘기는 꺼낼 수 없습니다. 왜? 종북 파단에 걸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빼고 나머지를 사소한 걸 얘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원래 종북 판단을 안 할 경우에 내가 100만 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 또 말당이 달라 그래야 되는데 종북 판단 때문에 맨날 20, 30만 달라 그러고서 산다는 거죠. 국민들이. 이거야말로 자살골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정상적 사고, 종북 판단을 앞세우는 비정상적 사고가 결국 한국인들을 자살골을 넣게 만든다. 자기한테 불리한 짓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부자를 대변하는 정당을 찍는다. 그 현상도 이와 관련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정당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정당인가, 나의 이익을 대변해 준 정당인가, 이걸 먼저 따져야 되잖아요. 그게 진위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가치 판단이고. 그걸 먼저 안 해요. 종북 판단을 먼저 하는 거예요. 저 정당은 빨리 종북 정당, 이 정당은 아니야. 이 정당을 지지해야 나는 안전해.
이런 판단을 해버리면 당연히 자기에게 불리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노인 빈곤율이 세계 거의 최고 수준, OECD 국가들 중에서 거의 세계 최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살률도 엄청 높고. 노인들 엄청 가난하거든요. 그럼 노인들 입장에서는 부자를 대변하는 정당을 찍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노인들은 그러한 진위 판단, 가치 판단을 통해서 지지 정당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유, 저 정당은 빨갱이 정당이고 이런 판단을 먼저 해요. 종목 판단을. 진위 판단에 시도하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색깔 공포증이 없고 종목 판단을 앞세우지 않는다면 노인들도 진위 판단을 시도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 비정상적 사고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한테 자기가 손해가 되는 짓을 하게 만든다. 저는 이걸 이제 자살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사고에 있어서 소위 반공반복이라는 냉전적 사고의 틀에 여전히 갇혀있는 이유가 바로 종목 판단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냉전이 있습니까? 냉전은 이미 해체됐어요. 그렇죠? 21세기는 냉전이 없는 시절입니다. 신냉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이념과 무관한 냉전이고요. 지금 냉전은 이미 해체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냉전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빼고는.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21세기가 된 지금까지도 냉전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맞냐 틀리냐, 나한테 이로우냐 해로우냐 이런 판단이 아닌 이거 종북 판단, 종북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사실 안타까운 현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것은 색깔 공포증이 우리의 사고를 교란하고 왜곡시키고 그럼으로써 사고 능력을 전반적으로 저하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요약하자면 우선 첫 번째로 색깔 공격 혹은 종목몰이가 기승을 부릴 때 사고가 마비되죠. 그러면서 대응 능력을 상실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사고 능력을 저하시킨다고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심각한 자기검열, 즉 사고 억제와 억압으로 인해서 평상시에도 사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비정상적 사고, 종북 판단을 앞세우는 비정상적 사고를 하게 함으로써 자기한테 손해보는 행동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점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신이 건강해지냐 건강해지지 않냐를 떠나서 저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손해. 내 사고 능력이 100 정도 되는데 지금 색깔공포증 때문에 한 2, 30밖에 못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엄청난 개인적 손해 아닙니까? 나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갉아먹는. 또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국가의 경쟁력이라든가 국가의 힘을 깎아먹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단순하게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넘어서서 사회 발전에까지, 개인의 발전은 물론이고 사회 발전에까지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그런 어떤 중대한 문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색깔공포증이 한국 정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